이 소녀의 이름은 라이잉신입니다. 눈에 띄는 외모의 성적까지 뛰어나 학교에서도 잘 알려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10일 밤, 네 남자가 그녀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16살 소녀는 외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회를 뒤흔든 쿨라이 여고생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 5월,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논란의 시작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잉신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쿨라이현에 살았습니다. 주민의 약 60%가 중국계였고 싱가포르에서는 6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1일 밤, 라이잉신이 사라졌습니다.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20분, 납치범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범인들이 요구한 몸값은 6만 링깃. 라이잉신의 집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범인들은 왜 라이잉신을 노렸을까요? 1992년 4월 16일 쿨라이언에서 태어난 그녀는 네 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위로 언니 둘,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고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장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래 사이에서도 감각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지역 명문으로 알려진 SMK 술탄 이브라힘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 A 7개와 B 1개를 받았고 춤과 디아볼로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성적이 뛰어나도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털털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주변을 잘 챙기는 성격 덕분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자 라이잉신은 아르바이트로 부모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는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말렸지만 라이잉신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쿨라이 쇼핑몰의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고 일도 야무져가게 주인도 그녀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11일,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라이잉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살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부모에게 먼저 알리던 아이였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새벽. 6시 20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받았지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딸을 납치했다며 몸값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요구액은 6만 링깃,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가족은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하루아침에 거액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납치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족과 알고 지내던 한 남성도 부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몸값을 주라며 계속 재촉했습니다. 가족이 어렵게 마련한 돈은 33,000 링깃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통화 추적을 피하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0초만 말한 뒤 곧바로 전원을 껐습니다. 범인들은 몸값을 건넬 장소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15일 새벽, 최종 전달 장소는 쿨라이의 한 주택가 근처 외진 수풀로 정해졌습니다. 15일 새벽 3시, 지인이 돈 가방을 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족은 기다렸고 경찰은 돈 가방이 놓인 장소를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당일 저녁 6시 15분, 경찰은 쿨라이 외곽도로에서 말레이시아 국산 페로두아 세파라 차량 한 대를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차량 조수석 아래에서는 몸값이 든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당일 저녁 7시 5분, 쿨라이 지역에서 또 다른 용의자 3명이 체포됩니다. 이어 7시 15분, 세 번째 검거 작전이 실행됩니다. 타만푸트리 일대에서 한 명이 더 체포됐습니다.
조사 뒤 혐의가 없는 3명은 풀려났습니다. 남은 4명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22살 김홍희,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17살 렁순롱, 16살 첸순첸과 첸카와이. 4명 모두 중퇴자의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알았습니다. 심지어 용의자 중 한 명은 절망에 빠진 가족들 곁을 지키던 지인이었습니다. 자꾸만 몸값 지불을 보채던 사람입니다. 지나친 재촉은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잉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가족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9월 16일 새벽, 경찰은 범인들의 안내를 받아 유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쿨라이언 타만 푸트리 근처 야산 공터였습니다. 톨게이트 대로변에서 100m 남짓 떨어진 인적 드문 황량한 숲풀 속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널린 숲풀 안에서 경찰은 라잉 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현장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시신은 숲풀 더미에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하반신은 잔인하게 불태워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그을려 있었고 근처에는 30cm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시신을 묻으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족은 결국 딸의 죽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 납치 당일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범인들은 시신을 불태운 뒤에도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범행 동기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라이잉 씨를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오랫동안 그녀에게 집착해 왔다는 겁니다. 그 집착은 납치로 이어졌습니다. 라이잉 씨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숨지기 전부터 한 남자의 집요한 연락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22살 김홍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라이잉 씨이 잘 대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라이잉 씨이 조심하겠다고 하자 더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납치와 살인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출신인 태킴홍은 평소 폭력적이고 불안정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납치범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습니다. 번호는 애칭으로 저장돼 있었지만 전화를 건 남자는 다짜고짜 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면식범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를 도와 서둘러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값은 마련했지만 라이잉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08년 9월 24일 유해는 화장됐습니다. 관에는 하얀 드레스와 무용화 한 켤레가 함께 놓였습니다. 춤을 좋아했던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정 속 라잉 씨는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모델로 찍었던 사진 속 미소는 영정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구들의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화장 다음 날인 9월 25일. 용의자들은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성년 피고인이 포함된 재판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2010년에야 법정이 열렸습니다. 4명에게는 말레이시아 법상 사형이 처해질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셋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자와이 살레 판사는 이 기준과 제출된 증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카와이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그는 무죄로 석방되었고 나머지 3명의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피고인 신문석에 선 주범 태킴홍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은 페로두아 셋바라였습니다. 태킴홍은 2008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왕젠이라는 친구가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와 차를 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조호바루에 쇼핑하러 간다던 그 친구는 자정이 되어서야 차를 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2일 오전 10시쯤 출근하려고 차에 탄 태킴홍은 운전석 아래에서 휴대폰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피해자 라잉신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유심칩이 빠진 휴대폰을 팔기 위해 다음날 다른 3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주었으니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자 렁순롱이 잘 아는 대리점이 있다며 나섰습니다. 이들은 곧장 그 가게에서 폰을 처분했고 그 돈으로 새로 출시된 유심카드 4장을 샀습니다. 9월 14일 저녁 7시쯤 왕젠이 쿠알라룸푸르에 다녀오겠다며 다시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왕젠은 차를 빌린 대가로 500링깃을 건넸다고 합니다. 9월 15일 차가 돌아온 직후 태킴홍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태킴홍은 왕젠이라는 인물을 내세웠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를 자백한 적도 없고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서 경찰에게 정기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물고문까지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왕젠이라는 인물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태킴홍이 그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왕젠의 고향과 주소, 가족 관계를 물었지만 태킴홍은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2 피고인도 납치와 살인 가담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태킴홍의 주장과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왕젠을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렁순롱은 휴대폰이 피해자 것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저 전에 거래했던 가게라 비싸게 팔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원순7 역시 고문을 당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3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나온 증거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태킴홍의 차량에서 라잉신의 머리카락 2 올과 몸값 가방,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향 2개와 초 9개, 불교 부적 3개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행 뒤 불안과 죄책감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2011년 2월 21일 모두 자와위 살레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3명 모두 납치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동정심도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없애려 시신까지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만큼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렁순롱과 롱순롱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태킴홍에게는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며 재판은 자동으로 상고심으로 이어졌지만 3 사람은 판결을 듣고도 덤덤했습니다. 태킴홍은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라잉신의 어머니는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범인들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킴홍은 2013년 5월과 2015년 10월 2차례 항소했습니다. 연방법원은 2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유족은 사형 집행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는 의무적 사형 선고 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수의 재심과 감형을 허용했습니다. 사형수와 종신형 수감자 1000여 명이 감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태킴홍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연방대법관과 판사들이 참여한 특별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15분간 논의한 뒤 태킴홍이 감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은 징역 40년과 태형 17대로 바뀌었습니다. 형기는 체포일인 2008년 9월 15일부터 계산됩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해한 사람이 사형을 면했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족은 범행의 잔혹성을 생각하면 사형이 마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족이 더 이해하지 못한 건 사형 집행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길어도 8, 9년이면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흐른 뒤 형은 징역 40년과 태형 17대로 바뀌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태킴홍 측 변호인은 부검 결과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시신이 불타기 전에 이미 숨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쌓이는 질식사였고 시신을 불태운 목적도 가학행위가 아닌 증거인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생전에 학대나 성적 유린을 당한 흔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운 행위도 산채로 불태운 범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렸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사형은 지나치다는 것이 변호인 측 입장이었습니다. 태킴홍은 범행을 후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가족과 마주쳤을 때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노려봤을 뿐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태킴홍은 2048년 출소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보복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가명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과 상소를 준비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족은 이번 가명이 자신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무적 사형제 폐지는 진보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